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품격 스피커 정치 신세계. 저는 훈훈한 프로레슬러 훈프로입니다. 오늘 정치 신세계는 최근의 이슈들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이슈들, 스포츠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저희 정치 신세계를 통해서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이분이 나와서 정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까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많은 댓글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죠? 네. 코로나 걸리셨다면서요? 네, 네, 정말 고생했습니다. 네, 정말 고생했습니다. 네, 저도 한 2번 걸렸는데, 네네. 이게 걸릴 게 못 되더라고요. 네. 다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예. 네. 진짜 저 코로나 걸렸다가 격리 기간 동안 네.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보고 헬스케졌다고 하는데 네, 제가 네. 헬스케질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한창 때에 비하면은 네. 정말 리즈 시절, 전성기 시절에 비하면은 많이 헬스케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의 린즈 시절을 어떤 식으로 지금 예, 진짜 길 가면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네, 정말 네. 무소불위의 무소불위의 어떤 파워를 네. 카리스마를 자랑했던 예. 그 시절에 비하면은 지금 많이 야위셨어요. 아였군요. 예. 이성무 기자님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코로나 일단 이 기자라는 직업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현장을 다녀야 되는 직업인데 일단 집에서 격리하는 거는 그냥 있으면 되는데 이제 그런 일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제약이 따르니까 네.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걸렸습니다만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신경 쓰시면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가일층 신경을 쓰셔서 되도록이면 안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되게 세게 왔었는데 정말 처음이 조금 또 세게 오더라고요. 여러 번, 2번, 네, 2번, 네. 2번. 3번은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모두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 일단은 월드스타 손흥민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갑작스럽게 요즘 진짜. 계속 좀 좋은 소식이 네.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국민들을 너무 네. 안타깝게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어마어마한 그런 비극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손흥민 선수 사실은 이 우리 국민들이 손흥민 활약 보면서 그 보는 낙에 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거든요. 잠깐만요. 월드컵 말씀해 주셨는데 네. 월드컵이 지금 겨울인데 있나요? 네, 11월 20일부터 개막을 하고 우리나라는 11월 24일 날 첫 경기를 치릅니다. 이번 달에 그렇습니다. 월드컵이... 원래는 월드컵이 보통 5월이나 6월 여름에 한여름에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거든요. 맞아. 이게 중도에서 열리는 월드컵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하네 마네 기온이 어떻게 되네 그 얘기했었죠. 네.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월드컵을 신경 쓸 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 분위기도 안 나요. 왜냐하면은 이제 유럽이 축구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지금 리그가 한창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응원하는 팀 선수들도 지금 국가대표팀에 합류해서 준비를 해야 월드컵에 대한 분위기가 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계속해서 지금 소속팀에서 경기를 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월드컵 신경을 못 쓰는 거죠.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여러 정치적 이슈에 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요. 코로나에 북한 미사일 쏘고 채권 시장 불안정에 정말 장난 아니네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월드컵이 이번 달에 있다는 걸 저도 그랬었나? 그러니까 공식적인 개막이 지금 이제 2주 조금 남았고요. 네. 우리나라가 24일 날 첫 경기 치르니까 지금 딱 3주 뒤면은 우리나라가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진짜 많은 국민들의 그나마 희소식을 전해주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인데 안아골절이 왔어요. 광대뼈 복구 수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부상을 입게 된 겁니까? 어제 유럽 챔피언스리그 마르세유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토트넘 대 마르세유 프랑스 팀이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전반 27분쯤에 상대 선수하고 같이 이
공중볼을 다투려고 함께 떴어요. 그런데 그 과중에 이 상대 선수 어깨에 손흥민 선수 얼굴이 제대로 부딪힌 거죠. 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쓰러졌고 눈 주위가 이게 굉장히 부어오른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뭐 우리가 복싱하다 보면 한 대 맞을 수도 있고 맞아서 좀 이게 타박이 와서 네. 붙는가 보다 했는데 어쨌든 이게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좀 부상이 겉으로 보더라도 좀 심각해 보였기 때문에 곧바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가 끝나고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안화골절, 그러니까 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약한 뼈가 있거든요. 이 뼈가 골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축구 선수에게는 잘 생기지 않는 네. 그런 이제 부상이고요. 보통은 격투기 선수, 네. 뭐 정찬성이나 뭐 그전에 김동현 선수가 한 번씩 걸렸었고, 그리고 이제 야구 선수, 왜냐면은 투수의 공의 얼굴을 맞는 경우에 이 안화골절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뭐 두산의 박세혁이라든지 예전에 뭐 조성환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이제 공에 맞아가지고 안화골절 부상을 당해서 뭐 한 달이라든지 2달 정도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복귀를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상대 선수에게 부딪히면서 본의 아니게 또 이 안화골절 부상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월드컵이 3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지금 손흥민 선수가 아마 이번 주에 수술을 받거든요. 어쩌면은 뭐 빠르면 오늘 뭐 내일이나 모레쯤 받을 것 같은데 네. 지금 3주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죠. 어쩌면은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손흥민 선수 부상 자체는 사실은 이게 큰 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안화골절, 눈 주위 얼굴뼈가 골절된 것이 물론 뭐 무섭고 좀 심각한 부상이긴 하지만 이거는 뭐 잘 치료할 수 있거든요. 조금 휴식기를 가지면. 근데 지금 월드컵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 출전이 불투명 상황이고 손흥민 없는 우리 대표팀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 안화골절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격투기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안화에서 안은 이제 눈 안자가 되겠고, 와는 이제 기아와 항아리 와자가 될 텐데요. 청와대 할 때 와자. 그래서 그 눈이 있으면 그 밑에를 이렇게 그 항아리 모양의 얇은 뼈가 A4 용지 한 4장 6장 정도 아주 얇은 뼈가 받치고 있는데, 이 받치고 있는 뼈가 이제 골절이 되는 거죠. 흔히 이제 광대뼈 골절이라고 하는데, 요 앞부분이 아니라 요 뒤에 있는 게 부러지는 건데, 이게 부러지면 어떻게 되면 부풀어 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밑 안구를 받치고 있는 뼈가 딱 부러지니까 안구가 밑으로 이렇게 톡 빠지게 됩니다. 그럼 살짝 이게 밑으로 이게 슬라이스 이렇게 빠지게 되기 때문에 초점이 안 맞고 그 양쪽 눈이 이게 안 맞게 되고, 또 이게 눈 자체가 부자연스러워지고 무엇보다 이제 극단적인 공포를 느끼게 되죠. 이게 부상 당했던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은 엄청 무섭대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을 받기 전에 네. 고정시키는 수술을 받으면은 뭐 그때는 이제 괜찮아지지만 이게 뼈가 부러진 상태잖아요. 이게 뼈 소리가 들린대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눈 귀하고도 골전도, 굉장히 가까우고 네. 신경이 다 이게 얼굴 쪽에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와. 들린다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동현 선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경기하고 추성훈도 그렇고요. 경기하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나 일본으로 돌아온 동안 열 몇 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이제 공포를 느끼면서 와야 되는 건데, 진짜 다시 경험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네. 정찬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 부상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눈 쪽에 초점이 안 맞았다 그래요. 네. 잘 안 맞았기 때문에 눈 쪽에 또 별개로 또 추가로 수술을 받았을 만큼 어떻게 보면 후유증도 굉장히 많이 남는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당장 선수로서의 생명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본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 출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 본인도 이 월드컵에 대한 애정, 대표팀에 대한 애정, 우리 네. 한국 축구 팬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축구 입장에서도 손흥민이 없는 우리 축구 대표팀은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손흥민 선수가 뭐 수술을 받고 뭐 마스크 같은 걸 쓰고 보호대 같은 걸 쓰고 뭐 단 뭐 몇 분이라도
또는 뭐 교체로라도 아니면 뭐 첫 경기 두 경기 못 뛰더라도 뭐 네. 마지막 3차전이라도 어떻게든 월드컵을 뛰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뛰는 방향으로 우리 대표팀도 좀 여러 가지 조치 준비를 할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100% 컨디션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월드컵을 치러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악재가 아닐 수 없겠고요. 좀 왜 이렇게 자꾸 좀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일이 겹치는지 네. 사회적으로 우리 또 좀 모르겠습니다. 네. 참 저도 마음이 굉장히 우울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월드컵이란 초대형 이벤트,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고 또한 이런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 이것도 일정 부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선수 개인 손흥민 선수의 안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꼭 뭐 월드컵이 좀 못 나간다 하더라도 더 긴 선수 인생, 더 네. 건강한 선수 인생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선수 보호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또 이게 막상 하다 보면 그렇진 않겠죠. 선수 본인의 의지도 있는 거고. 본인의 의지도 있죠. 본인의 의지도 있겠지만 조금 더 큰 넓게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이슈가 또 안전 아니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멋지게 뛰어다니면서 포효하고 훌륭한 기량을 보여주는 모습도 좋겠지만은 아니면 뭐 보호대를 착용한다거나 또 상징적인 의미에서 출전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은 뭐랄까 그 한 번은 그런 모습도 보고 싶어요. 어떤 큰 의미, 대의 명분 이런 것보다도 선수 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모습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의 개인의 의지가 될 텐데 뭐 고민이 많으시겠죠. 정말 좀 월드컵에 이번 달에 있다는 얘기도 네. 정말 얼마 전에 들었고요. 실망해요. 미안해요.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그래도 한국 스포츠의 어떤 한 축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요즘 힘들었잖아. 예. 힘들었잖아. 다들 힘들잖아. 예. 하긴 너무 힘들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도 혹시라도 뭐 저희 방송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또 고민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했지만은 이번에는 좀 한번 제대로 한번 디스를 해볼까 합니다. 자, 누구냐? 바로 푸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푸틴. 오늘 원래 방송 주제는 푸틴이었습니다. 푸틴.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부상 때문에 앞부분에 급거 손흥민 근황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스포츠와 정치라는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고 그 스포츠를 가장 잘못된 방향으로 가장 오용하고 있는 인물 바로 푸틴이 되겠습니다. 푸틴. 자, 일단 푸틴이 지금 러시아 총리인가요? 대통령인가요? 대통령이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뭐 총리를 잠깐 했다가 이제 연임을 하다가 연임이 그 법적으로 더 이상 못하게 되니까 총리로 잠깐 왔다가 또 편법을 써서 네. 다시 이제 좀 대통령을 하고 있는 그 거죠. 메드베데프랑 왔다 갔다 네네. 하면서 예. 뭐그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을 하고 푸틴이 총리를 할 때도 실질적인 대통령, 실질적인 왕은 네. 푸틴이었죠. 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네, 네. 예, 쉬어가는 페이지. 그러니까 뭐 메드베데프. 거의 짜르라고 보시면 돼요. 짜르. 네. 네. 자, 그 짜르 또한 독재자 스트롱맨들이 이 강한 어떤 마초적인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단순히 스포츠를 즐긴다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강함을 거기에 투영하고 그걸 투영을 해서 그것을 독재 정책 기반으로 삼는데 이 푸틴이 유도 8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푸틴의 어떤 삶에 있어서 스포츠를 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이제 1952년 10월에 이 레닌그라드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어떤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푸틴이 키가 168cm밖에 안 되거든요. 오, 안 크네. 네. 게다가 뭐 러시아 사람들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작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계속 체격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시달림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싸움을 많이 했다 그래요. 굉장히 불량 학생, 또 문제 학생이었고 네. 그래서 계속 패싸움하고 심지어 뭐 아버지하고도 뭐 싸우고 그럴 정도였는데 그렇게 어떤 순탄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마음을 잡고
결국에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어떤 궤도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운동입니다. 네. 특히 유도예요. 유도 8단이라고 했는데 유도 선생님하고 이렇게 유도에 빠져들면서 무술에 이게 또 심취하고 본격적으로 무술에 어떤 뛰어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의 문제아 학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목표가 생긴 거죠, 본인의. 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된 거, 그렇게 자라나게 된 거고, 푸틴이 어떤 성장하는 데 있어서 유도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모범적인 학생이 된 거고, 성적도 같이 올라가게 된 거죠. 특히 이제 푸틴이 어렸을 때부터 그 시절에는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잖아요. 네. 이 푸틴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 나는 KGB 스파이가 되는 게 꿈이야. 네. 우리로 따지면 뭐 안기부에 들어가는 게 꿈이야. 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무술에 대한 관심이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을 여기서 접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러면서 이 어떤 무술을 정말 열심히 수련하다 보니까 이 프로급 격투기 실력도 갖추게 되고, 대학 시절에 이미 뭐 유도 사범, 뭐 유단자가 되는 거고, 여러 유도 쪽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게 되고, 유도뿐만 아니라 뭐 아이스하키, 뭐 승마, 모터사이클도 굉장히 잘 타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동을 섭렵을 하면서 일종의 이제 만능 스포츠맨이 된 거고, 운동의 스포츠에 열렬한 팬이 된 거죠. 아, 일본 예전에 방문했을 때 유도복 입고 유도 선수들과 대련한 모습 예전에 화제가 됐었는데, 뭐 8단? 명예 8단. 명예 8단이고요. 근데 실제로도 유도에 대한 그 소양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운동은 국제 유도 실제로 연맹의 명예 회장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회장 위에 더 높은 사람이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요. 이 러시아 약물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IOC가 이 러시아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기를 달고 나오는 걸 막았던 거죠. 개인 출전은 나중에 허용하긴 하지만, 그때 마지막까지 이 러시아에 대한 징계, 제재를 반대했던 단체가 바로 국제 유도 연맹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도 쪽에서 푸틴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정작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징계가 내렸을 어떤 제재, 이런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명예 회장직을 박탈했던, 명예 8단을 박탈했던 또 단체가 또 국제 유도 연맹이기도 합니다. 아, 명예 8단 박탈당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푸틴의 그 스포츠 사랑 정도로 끝나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그 많은 스트롱맨들, 독재자들이 예전에 뭐 아프리카 이디아민이 복싱을 또 굉장히 좋아했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 뭐 박정희도 프로레슬링 굉장히 좋아했었고, 전두환 권투 좋아했었고, 자, 뭐 좋아한 정도로 끝나고 지원하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또 굉장히 그 푸틴 같은 경우는 그 정권 홍보, 그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소치 올림픽, 소치 동계 올림픽을 개최를 하죠. 정말 러시아의 강함, 위대한 러시아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소치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쓰게 됩니다. 뭐 역대 가장 비싼 올림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려 500억 달러, 무려 54조 원? 지금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무려 54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소치라는 도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전에는 그냥 휴양 도시였습니다. 푸틴이 어떤 겨울에 스키 타러 가는 데가, 네. 스키 타러 가는 휴양지가 소치였는데, 여기다가 네. 올림픽을 짓겠다고 하니까, 올림픽만 지으려면 경기장 지어야 되고 그렇게 되지만은, 이 올림픽만 있는데 경기장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반 시설도 있어야 되고, 사실상 도시를 새로 하나 만든 거예요. 뭐 또 동계올림픽이 또 돈이 많이 드는 게, 스키장 하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산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올림픽 예산을 들여서 소치에다가 올림픽을 개최한 거죠. 왜냐? 강한 러시아, 위대한 러시아. 이만큼 우리가 러시아가 예전에 힘을 되찾았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서 네. 어마어마한 자본을 쏟아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소치가 선정이 됐을 때 푸틴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의심할 바 없는
우리 조국 러시아의 승리, 이거는 세계가 러시아를 평가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올림픽 개최를 이렇게 뭐 오버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그 예전에 정도까지. 우리가 예전에 서울 올림픽 열 때 야, 네. 이거 세계가 드디어 대한민국을 인정했어. 네. 그 정도 뭐 그런 뭐 예도 있긴 있지만은 이렇게까지 오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소치 동계올림픽에 모든 국력을 쏟아붓고 큰 의미를 부여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이익은 없어요. 사실 이게 역대급 적자가 났던 대회예요. 지금도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있고요. 그 러시아가 뭐 천연 자원이라든가 가스 이런 거 있어서 국영 기업이라든가 상류층은 뭐 대단히 잘 살고 있긴 하지만 국민의 어떤 평균 소득 같은 경우는 뭐 월에 한 80만 원? 진짜 잘 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정보들이 올림픽에서 얼마를 손해봤고 얼마를 들였고 네. 얼마의 뭐 적자가 났고 이런 거를 그런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그렇다면은 아마 일상적인 우리 같은 사회에서는 그 푸틴이 선거에서 낙선이 됐을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만큼 어쩌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있었던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오히려 지지율이 올랐어요. 왜냐하면은 위대한 러시아를 보여줬고 러시아를 하나로 뭉쳤고 국민들이 이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 이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목적 달성에 100% 성공한 올림픽인 거죠. 네, 그 100% 성공을 위해서 그 러시아 선수들에 대한 또 편파 판정 이런 것도 엄청났잖아요. 뭐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러시아 선수들이 자국에서 열린 대회만큼 잘할 수밖에 없었고 네. 무엇보다 이제 나중에 드러난 거긴 하지만은 이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조직적인 약물 네. 스캔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물을 선수들의 어떤 도핑 샘플을 바꿔치기 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금지 약물을 사용하고 네. 이런 것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는데요. 무려 1,000명이 넘는 선수가 이 1,000명. 러시아 국가가 진행한 이 금지 약물의 네. 또 사용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 조사 결과요. 그 이제 약물 이야기는 다시 또 한번 진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요. 약물 얘기를 자세히 얘기를 해보고요. 그 러시아,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정권의 인기 그리고 연장 그 국민들을 좀 더 그 정치적 이슈로부터 눈을 돌리게끔 하기 위해서 스포츠로 굉장히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거 이해는 하겠는데 그 현상은 이해하겠는데 왜 이렇게 러시아는 여기에 집착을 했을까요? 푸틴은? 일단 푸틴 대통령이 네.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이제 40 말씀해 주시죠. 40대 이제 어떤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미 오랜 기간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느덧 이제 푸틴도 60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예전만큼 그런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자신이 어떤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글로벌한 스포츠 이벤트,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러시아의 어떤 자긍심을 높이고 러시아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올림픽 그리고 그 뒤에 열렸던 2018 또 월드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국내적인 러시아의 어떤 위상을 이렇게 과시하고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또 동시에 대중과 특히 엘리트 계층, 그러니까 러시아는 뭔가 이 엘리트 계층 위에 어떤 지배층의 또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그 지배층의 여론을 얻기 위해서 또 이 소치 올림픽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열려면은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이 들잖아요. 그럼 그 국가 예산을 뿌려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보면 좀 서구나 이렇게 좀 투명한 나라에서는 이게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이 부가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어느 정도 확인이 될 수 있어요. 반면에 러시아는 굉장히 폐쇄된 사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명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 자신의 어떤 라이벌이 될 수 있는 또는 뭐 지지층의 어떤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엘리트 계층, 지배 계층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부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바로 이 스포츠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아, 부의 재분배. 그렇다 보니까 될까? 아니면은 그 날 좀 잘 좀 봐줘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그 합법적인 뇌물을 이제 지배층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러시아의 어떤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엘리트 세력의 어떤 지지, 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푸틴의 어떤 정권의 입지는 더 공고해지는 거고 그런 거죠. 실제로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푸틴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에 열렸던 선거에서 또다시 재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게다가 또 이 러시아의 부활, 러시아의 위대함 이런 거를 또 대외적으로 알리면서 어떤 사회적인 불만 이런 것도 야 우리 러시아 왜 이래? 아직도 러시아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 냉전 시대에 네. 어떤 쌍두마차를 잃었던 그 양강을 잃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향수를 또 채워주면서 불러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의 지지까지도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런데 그런 효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국가가 여러 지원을 하고 뭐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고 이런 것은 뭐 당연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뛰어넘어서서 아예 약물을 선수들에게 투여를 했다라는 건데 국가가 나서서 그렇습니다. 네. 물론 뭐 약물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예전부터 뭐 1940년대 50년대부터 여러 가지 약물을 썼다 그러고 심지어 뭐 고대 올림픽 때도 여러 가지 환각제라든지 네. 뭐 그런 효과가 있는 약초나 이런 거를 사용해서 음식물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해가지고 선수들의 어떤 뭐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뭐 이런 기록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 러시아처럼 국가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도핑을 조작하고 도핑을 선수들에게 강요하고 이런 거는 유례가 없었던 일인 거죠. 네, 그 구소련 시절에는 체제 경쟁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게 이어졌었고, 자 구소련 해체 이후에는 이게 좀 암묵적이나 아니면 좀 수면 밑으로 내려갔다고 봤었는데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정보기관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이제 국가가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뭐 벤 존슨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약물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도 그거는 네 맞습니다. 서방에서도 있었고요. 그거는 선수 개인의 영역에서 문제를 삼았던 거지 이게 나라에서 이거를 뭐 강요하고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각성이 조금은 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물을 사용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 물론 그 전에는 의혹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산권 특히 동독 같은 나라에서 여성 선수들에게 고의적으로 남성 호르몬을 강요를 해서 그 선수들에게 어떤 경기력은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나중에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던 이런 사례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도 뭐 그 선수 개인의 문제 이런 걸로 좀 치부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때는 또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많이 가려졌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 2014년에 이 세계 반도핑 기구 이 와다의 러시아 지부에서 일을 했던 그 검사관과 그리고 이 러시아 육상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아내가 폭로를 합니다. 네. 러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러시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투여했다 이런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 반도핑 기구가 본격적으로 도핑 테스트에 돌입하고 조사를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허풍이나 과장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 네.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조직적으로 최소한 1,000명 이상의 선수에게 금지 1000명. 약물을 사용하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 샘플을 바꿔치기 하고 이렇게 조작하려고 했던 그 정황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세계 반도핑 기구가 IOC에 러시아 선수단 전원을 올림픽에 못 나오게 하자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계 반도핑 기구가 직접적으로 뭔가 이거를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IOC에 권고를 내는데 네. IOC는 이제 걸린 사람들만 못 나오게 하자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러시아 선수단이 이제
한 118명 선수가 출전이 금지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 추가로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5년 사이에만 동계 종목, 하계 종목을 막론해서 자국 선수에게 무려 1,000명이 넘는 선수에게 약물을 투여했던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러시아가 한 그 도핑 역대 최다 적발국이기도 했어요. 근데 네. 그때까지 나타난 선수가 47명이었거든요. 47명. 공식적으로 이제 도핑이 걸려서 메달을 박탈되거나 성적이 박탈됐던 선수가 47명이었는데 네. 그보다 20배가 넘는 1,000명이 1000명. 이 금지 약물을 조직적으로 사용했던 사실이 나타난 거고요. 심지어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는 정보기관 요원들이 이 러시아 그 금지 약물 센터에 들어가서 금지 약물 반도핑 기구에 들어가서 소변 샘플을 바꿔치기 해서 도핑을 은폐하는 그런 사실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저 그 뉴스 본 거 저도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KBS 운동화 그 네네. 프로그램에서 이 이슈 다뤘었는데 다른 그 전문가 교수님 나와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이제 샘플을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반도핑 센터 선수들 이제 소변이라든가 혈액 샘플을 수거해 가서 이제 요즘 여러 가지 약물들을 하면서 그 약물이 검출되지 않게끔 하는 약물도 있기 때문에 불시에 계속 수거를 해가서 뭐 길게는 뭐 몇 년 동안 보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또 검출 시도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존된 샘플을 러시아 첩보기관이 이제 그 센터로 들어가서 반대편 벽을 뚫고서 샘플을 바꿔치기 하는 이거를 제가 그때 방송에서 다른 분과 함께 소개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에 이카로스라는 그런 그 러시아 도핑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뭐 보시면 아마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심지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반도핑 기구에 어떤 샘플들이 있는 그 건물에 몰래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그 경비원들이 네. 가서 정보기관 요원들이 그 샘플을 바꿔치기 하는 그런 사실들을 확실하게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바꿔치기 하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조직적이고 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던 그렇죠. 사건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러시아는 러시아 국기를 못 들고 나오고 개인 자격으로 출전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얼마 전에 열렸던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리고 그 전에 열렸던 도쿄 하계올림픽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또 문제가.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이 여자 피겨에서 선수들이 또 15살의 어린 선수가 갑자기 제가 지금 이름이 갑자기 네. 생각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네. 네, 발리에바라는 선수 갑자기 죄송합니다. 발리에바. 네. 네, 발리에바라는 선수가 굉장히 이 여자 피겨에서 월등한 기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메달을 맡아놓은 선수였는데 이게 올림픽 직전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 금지 약물을 했던 그런 올림픽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네. 그런 약물이 검출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나이가 되는 선수는 이게 당연히 올림픽에 참가할 수가 없는데 이 선수가 또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또 출전이 허용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거죠. 결국에 네. 이 선수가 메달을 못 따긴 했지만은 얼마나 러시아가 이 스포츠 빅 이벤트에서 성적을 위해서 이 15살 어린 선수에게까지도 금지 약물을 네. 놓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는지 또 지난 베이징 올림픽이 큰 논란이 되면서 많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죠. 네. 이런 금지 약물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성적 기량을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만큼의 신체적 그 데미지라는 것을 선수가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후유증이 있을지 이거 진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을 지금은 뭐 남성 호르몬을 직접 맞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 남성 호르몬을 계속 맞게 되면 신체적인 변화가 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여성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어린 선수들도 어린 나이에 특히 이 금지 약물을 맞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기량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짧은 기간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곧바로 신체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특히
쇠락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쇠락이. 일찍 문제가 생기는 거고 나중에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의 건강에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장기적으로 선수 생활을 하는데도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어린 피겨 선수들이 15살, 16살 이런 어린 나이에 좋은 성적을 내다가도 오랫동안 롱런하지 못하고 다음 올림픽에서 굉장히 급추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게 결국에는 약물의 영향이 아닌가 이런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위해서 이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런 선수들에게 약물을 강요하고 이런 거죠. 심지어 그러면은 이런 약물 도핑 문제가 생겼으면은 선수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은 이 러시아에서는 이게 이러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네. 이 푸틴이 살고 있는 크렘린 궁에서는 정말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말 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우리 러시아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오히려 이렇게 옹호하는 모습, 칭찬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승리하는 모습 너무나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정말 이 너무나 도를 넘었다, 선을 넘었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그 약물 사용에 대한 부작용과 그 나쁜 결과는 선수가 평생 또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하지만은 그 이후에 후유증이라는 것은 지금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그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쇠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건강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때 또 젊었을 때 했던 그 많은 어떤 부작용들이 더 심해질 텐데 그때 푸틴이 책임져 줄 리 없잖아요. 러시아가 책임져 줄 리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푸틴은 그냥 강한 러시아, 위대한 러시아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면은 네. 스포츠는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스포츠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지금의 어떤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애국심, 문화적 자긍심 이런 걸로 해서 단결 러시아 내부의 어떤 불만을 잠재우고 또 러시아를 하나로 묶으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스포츠가 희생이 되고 있다.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이 뭐 또 어떤 빅 이벤트, 스포츠 메가 이벤트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또 선수들이 희생을 강요를 받고 있는 거죠. 네. 자, 선수들의 희생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러시아 선수들이 대량 약물 복용 사태가 발각된 이후로 러시아 국적이 아니라 러시아 국가대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 러시아 스포츠가 고립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현상 그럼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제 언제까지 또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일단 러시아의 고립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우크라이나 침공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제 금지 약물 때는 그래도 선수들이 참가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개인 자격으로 네. 뭐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참가를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스포츠에서 물론 뭐 일부 종목에서는 뭐 테니스라든지 이런 종목에서는 그래도 러시아 선수들이 참가는 하고 있어요. 뭐 그렇긴 하지만은 피파에서는 일단 러시아 선수들의 러시아 팀과 선수들의 어떤 참가를 아예 막고 있고요. 올림픽이나 뭐 다른 스포츠 이벤트에서도 대부분 러시아 네. 선수들 그리고 러시아에 동조하는 벨라루스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의 참가를 지금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전쟁이 끝나더라도 전쟁이 끝난 이후라도 한참이 지나서라도 러시아 선수들이나 러시아 팀들의 참가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어떤 국제적인 고립, 국제적인 어떤 위기를 이제는 푸틴 스스로가 자초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네. 이게 결국에는 선수들이 무슨 죄예요? 선수들은 그러니까요. 최선을 다하고 결국 네. 러시아 선수들도 스포츠 선수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운동 선수로서의 어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물론 뭐 부당한 방법, 약물 같은 네.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또 러시아에 또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 많거든요. 뭐 피겨에서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피겨라든지 여러 가지 러시아를 대표하는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 많은데 그 선수들이 지금 자신의 꿈을 목표를 꽃피우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러시아 스포츠가 이제 아예 쇠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이번에 월드컵에도 원래 러시아가 유럽 최종 예선까지 나갔었는데
그 피파의 징계로 인해서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 일도 계속 반복이 되고 이게 지금 계속 장기화될 위기다 보니까 러시아 스포츠가 오히려 푸틴 때문에 고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푸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불량스러운 시기를 보내다가 유도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나름대로 공부해서 어쨌든 공무원 했잖아요. KGB 공무원 시험까지 합격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 삶을 잘 꾸렸는데 본인은 정작 그 스포츠를 성적 지상주의, 그 국가 애국주의에 매몰시켜서 완전히 쇠락시키고 선수들의 꿈을 짓밟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진짜 어떻게 이런 아이러니한 사태가 벌어지는지 참. 그러니까 이거는 뭐 푸틴의 어떤 일생을 좀 따져 보면은 충분히 뭐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네.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잘했다 이게 아니라 네.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음. 이 사람은 지금은 러시아가 뭐 더 이상 공산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시스템 자체는 그대로 예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네. 이게 표방하는 것이 사회주의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러시아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재 국가인 거죠. 그거는 러시아 구소련 시절부터 이어졌던 거고 푸틴의 머릿속에는 러시아 시절의 그떤 구체제 그리고 그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소련 시절에. 소련 시절에 그 마인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 소련의 KGB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러시아 국가적인 목표를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라면은 뭐 국민의 생명이라든지 네.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거는 짓밟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스포츠로서 여실히 드러났고요. 이것이 이제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죠. 국민들을 러시아 국민들을 정말 뭐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계속해서 뭐 강제로 이렇게 동원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또 무단으로 침공을 한다거나 사실은 이게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이렇게 침공한다는 게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하지만은 푸틴의 머릿속에는 이제 그런 마인드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능한 거고 그렇게 오히려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역풍을 더 맞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역시나 가장 안타까운 거는 러시아 국민들도 안타깝지만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뭐 개인 자격으로든 뭐든 간에 이제 출전을 통해서 기량을 끌어올리고 국제 무대에서 이름을 알리고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그 자신의 그 커리어를 쌓은 다음에 또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계속 그 분야에 일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예 출전 자체가 꽉 막혀버리면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선수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렇다 그래서 또 러시아 선수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자유롭게 출전을 시켜준다 이렇게 열어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하는 행동이 정말 반인륜적이고 정말 너무 극악무도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네. 그 우크라이나가 당했던 피해를 생각을 한다면은 러시아를 쉽게 용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스포츠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러시아 제재 러시아에 대한 어떤 징계에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섰던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 이게 사실 또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계속 선수들이 당하는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참 이 국가 그 최고 행정 수반의 잘못된 결정 그리고 구시대적 마인드가 얼마만큼 그 국가뿐만 아니라 전 지구전 피해를 갖고 오는지 아주 여실하게 푸틴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푸틴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스포츠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과거 냉전 시대부터 이어졌던 거예요. 그건 소련의 마인드 똑같아요.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련이 냉전이 콜드워라 그래서 총이나 칼로 직접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절에 냉전 시대 때 소련과 미국이 싸웠던 거는 문화 전쟁이죠, 문화 전쟁. 네. 그러니까 우주 탐사, 그러니까 과학 기술, 그리고 뭐 미술이나 발레, 영화 같은 그리고 예술, 대중 예술, 그리고는 이제 올림픽으로 대변되는 체육 경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소련 시절에는 스포츠 영웅,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 스포츠 영웅이 사용이 됐던 거고 오죽하면은 뭐 운동복을 입은 외교관, 운동복을 입은 군인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집단 전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네. 존재로 그려졌던 건데, 그런 마인드가 지금 러시아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명만 소비에트 연방에서 러시아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런 정치적인 뭐 흐름이라든지 어떤 마인드는 그냥 그대로인 거죠. 네, 그대로이다 보니까 전혀 지금의 새로운 어떤 질서 그리고 어떤 이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 파열음이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꼭 먼 나라가 아니고요. 뭐 가까운 곳에 사는 용산에 사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게 구시대적인 마인드.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게, 우리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88년 서울 올림픽, 네. 뭐 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이런 거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또 얼마 전에는 또 우리 또 대통령님이 열심히 아시안컵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도 사실은 할 말은 없기는 없어요. 뭐 올림픽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정말 피눈물을 흘려야 됐고, 많은 또 철거민들이 네. 또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보면은 이제 러시아의 사례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남의 얘기 같지는 않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남의 얘기가 이제 옛날 얘기가 될 뻔했었는데 최근에 그 예, 한국 상황을 보면은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다시 지금 뭔가 그 오직 집권과 정권 연장 아니면 지금 당장의 어떤 지지율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그저 이제 빨아들여서 그 땔감으로 사용하려는 이 모습, 물론 이제 러시아처럼 아주 극악무도한 수준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모습에서 사람들이 좀 환멸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손흥민 선수한테 훈장 둘 때도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거의 주변 사람들 다 불편하게 만들고 원래 이제 이건 뭐 이제 지난 얘기니까 지난 얘기니까. 한국 시리즈 1차전 시구를 우리 또 대통령님이 하시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때 만약에 그 시구하러 나오셨으면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좀 궁금하긴 하고요. 어쨌든 이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면서 이 시구가 모두 취소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추모 분위기가 되면서 이제 대통령님의 시구도 없었던 일이 됐죠.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어쨌든 좀 시대에 맞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시대에 맞게 움직였으면 뭐 좋겠는데 대통령이 시구하는 거는 뭐 괜찮은 일이긴 한 뭐 늘 있었던 일이기도 한데, 글쎄요 과연 그 얼마나 환영을 받았을지는 네네.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시구를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는데 그 흐름에 맞춰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 내가 위에 있고 너는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내 위에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를 돋보이는 용도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훌륭한 플레이를 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으니까 대단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 상황 속에서는 대통령 누구든 간에 일정 부분 팬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이런 어떤 애티튜드 태도가 필요한데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려웠던 게 바로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상황을 보면은 좀 답답한 게 사실이죠. 네. 네, 뭐 푸틴 이야기 하다 보니까 한국 얘기 하면서 또 약간 뒷거리 땡겨오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기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반부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부상 이야기 그리고 스포츠와 정치, 푸틴이 정치적 목적으로 스포츠를 얼마만큼 망가뜨렸는지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만큼 스포츠와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으면서 서로 긍정적인 주고받음, 피드백을 양의 피드백을 주고받으면 서로 같이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가장 좋은 사례가 평창올림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평창올림픽. 원래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러시아가 소치올림픽을 통해서 털어먹으려고 했는데 국가적인 부를 기득권이 나눠먹으려고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평창올림픽도 최순실 일당이 털어먹으려고 했었죠. 근데 그런 전시성 이벤트, 소모성 이벤트가 될 뻔했었던 것을 문재인 대통령님과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여러 주요 인사들 열심히 노력해서 그 남북 평화 모드까지 연결시키는 그 스포츠를 정치로 잘 활용하면서 세계적인 대화합의 이벤트로 만들어냈었는데 그런 성공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스포츠를 정치로
이제 과몰입해서 활용하려는 이런 모습들 여기저기서 보이니까 좀 짜증이 나고 이렇게 그 시대에 뒤처진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바로 또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뭐 제 생각이 맞나요?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저는 언급을 조심해야 될 것 예, 같고요. 그렇죠. 예, 어쨌든 협업에 계시니까. 푸틴은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참 안 좋은 사례를 네, 만들었고요. 좀 이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뭐 저한테 뭐 날라오고 그러진 않겠죠? 혹시 홍차가 오면 네. 드시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버리십시오. 예, 홍차 드시지 마시고요. 네. 러시아산 홍차 유명하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이 어이없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 또 이제 공감 능력,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출연했던 최우선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지적 상상 능력과 공감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겪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통을 지적 생명체의 특권으로서 상상하고 고통을 느끼게 된다. 어떻게 본다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써야 되는 굴레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굴레 속에 많은 우리 구독자, 청취자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전 정치 이슈와는 약간 좀 떨어진 스포츠 이슈. 하지만 또 그 스포츠 이슈가 또 우리의 삶과 여러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성무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기자님 정말 오늘도 바쁜 시간 나와줘서 이렇게 할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훈훈한 프로스 훈프로 이성무 기자님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